주식, 비트코인으로 5배, 10배 벌어서 빚 한 방에 갚는다는 생각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왜 처참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오늘 그 구조적인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평균 9,534만 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득입니다. 전체 가구의 소득 증가율은 3.4%를 기록했습니다. 내 월급 통장에 찍힌 숫자는 쥐꼬리만큼 늘었는데 왜 내 지갑은 더 얇아지고 생활은 더 팍팍해졌는지 이제 숫자로 명확히 증명된 셈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1천만 원의 빚을 갚아야 한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내가 아껴 쓰지 않아서 욜로를 즐기다가라며 자책부터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문제의 전부일까요?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입니다. 평범한 청년이 1,000만 원의 빚조차 갚기 버거워진 이유가 단순히 개인의 과소비나 재테크 실패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훨씬 더 거대한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첫째, 멈춰버린 저성장 시대. 둘째, 역대 최악으로 벌어진 자산 격차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순자산 진위계수는 0.625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 즉 가장 극심한 불평등을 기록했습니다.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말이 엄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벼랑 끝에 몰린 고용시장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빚이 가장 빨리, 가장 많이 늘어난 사람들은 사장님도 정규직도 아닌 바로 임시 일용직 근로자였습니다. 무려 7.2%나 폭증했죠.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사람들부터 빚더미로 내몰리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당신이 겪는 어려움은 온전히 당신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거대한 구조적 문제가 우리를 옥죄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사실을 냉정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진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빚의 무게에 짓눌려 주식시장에 한방이라는 신기루만 쫓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 빚에 덫에 가두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아주 냉정하고 집요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토록 거대한 빚의 덫으로 밀어 넣는 걸까요? 그 원인을 찾기 위해 우리는 세 개의 층을 깊숙이 파고 들어가야 합니다. 첫 번째는 개인, 두 번째는 우리가 속한 사회 문화, 그리고 마지막이자 가장 근본적인 세 번째는 바로 이 시스템의 구조 그 자체입니다. 먼저 개인의 차원부터 보죠. 혹시 리볼빙이나 현금 서비스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카드사 앱에 들어가면 너무나도 쉽게 마치 공짜 돈처럼 쓸 수 있게 유혹하죠. 하지만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리볼빙의 평균 수수료율은 법정 최고금리에 육박하는 연 15%에서 20%에 달합니다. 100만 원을 리볼빙으로 돌리면 1년 뒤엔 이자만 20만 원이 붙는다는 계산이죠. 이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갚아도 원금은 그대로인 악순환.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단순히 돈이 급해서?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금융교육의 부재 때문입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미적분은 배우지만 복리가 어떻게 내 삶을 파괴하는지는 배우지 못했으니까요. 두 번째 층은 바로 사회문화적 압박입니다. 인스타그램을 한번 열어보세요. 친구가 올린 해외여행 사진, 명품 가방, 특급 호텔에서의 호캉스, 그걸 보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나만 뒤처지는 것 같다는 불안감, 바로 또래 압력입니다. 여러 조사에서 2030 세대 상당수가 소비 결정을 할 때 SNS 후기나 인증샷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다고 답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즉 과시적 소비가 내 소득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지출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작은 사치가 쌓여서 감당할 수 없는 빚의 눈덩이가 되어 굴러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세 번째, 바로 구조적인 원인입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핵심은 가용소득의 증발에 있습니다. 가용소득이란 세금이나 대출 원리금처럼 꼭 내야 하는 돈을 다 제외하고 내가 진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느냐는 뜻입니다. 자, 이번 통계청 데이터를 한번 볼까요? 2024년 우리 가계의 소득은 평균 3.4%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그런데 세금이나 이자 비용 같은 비소비 지출, 즉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빠져나가는 돈은 무려 5.7%나 증가했습니다. 버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거의 2배 가까이 빠른 겁니다. 특히 세금은 9.7%, 이자 비용은 4.4%나 늘어나면서 우리의 통장을 텅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내 월급 봉투는 쥐꼬리만큼 두꺼워졌는데 세금과 이자는 폭주하고 결국 청년들의 자산은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아무리 아껴 써도 돈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구조적인 이유입니다. 불안정한 고용 형태 때문에 소득은 제자리 걸음인데 고정 지출이 내 소득의 대부분을 선점해버리는 시스템.
이 안에서 빚 없이 살아남는 것이 오히려 기적인 셈이죠. 결국 우리는 개인의 무지, 사회의 압박, 그리고 시스템의 구조라는 세 겹의 그물에 꽁꽁 묶여 있는 겁니다. 이 그물은 너무나도 정교해서 우리가 발버둥 칠수록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올가맵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적인 덫에서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이 복잡하게 얽힌 빚의 지도를 정확히 그리고 가장 약한 고리부터 끊어내는 영리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부채 관리 전략 5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부채 지도 그리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빚 목록을 적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의 모든 빚을 하나의 지도 위에 펼쳐놓는 작업이죠. 마치 전쟁을 앞둔 장군처럼 적의 위치와 규모, 화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엑셀 시트를 하나 켜세요. 그리고 대출 기관, 남은 원금, 금리, 월 상환액, 만기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입하는 겁니다. A카드사 현금 서비스 300만 원, 연 18%, 비저축은행 신용대출 1000만 원, 연 12.5%, 시정부 학자금 대출 1500만 원, 연 2.2%, 이렇게요. 이 과정, 생각보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외면하고 싶었던 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이걸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막연한 공포를 통제 가능한 숫자로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어둡고 무서운 방에 불을 켜는 것과 같아요. 불을 켜고 나면 내가 상상했던 괴물은 없고 그저 어지럽게 널린 옷가지들이 보일 뿐이죠.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빚의 주인이 될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자, 지도가 완성됐다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상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가 금액이 가장 큰 대출부터 갚으려고 덤비는 겁니다. 심리적으로는 가장 큰 산을 먼저 넘고 싶겠지만 재무적으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원칙은 이것입니다. 금액이 아니라 금리를 보라. 여러분의 부채 지도에서 가장 높은 금리의 빚이 바로 최우선 공격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 18%짜리 카드로는 시간이 갈수록 암세포처럼 불어나는 맹독성 부채입니다. 반면 연 2%짜리 학자금 대출은 상대적으로 진행이 느린 만성질환과 같죠. 어디부터 치료해야 할지는 명확합니다. 특히 금리가 높으면서 금액이 작은 대출이 있다면 그게 바로 첫 번째 타겟입니다. 이걸 해결하면 빚을 하나 줄였다는 강력한 심리적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그 동력으로 다음 빚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빚을 없애는 금리 타격 전략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단순한 신용 관리를 넘어선 전략적 신용 빌드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용 등급을 연체만 안 하면 되는 소극적인 방어 개념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틀렸습니다. 신용 등급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할 가장 강력한 무기, 즉 대환 대출을 위한 공격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이 당신의 신용을 평가하는 방식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 떼먹지 않고 잘 갚을 사람인가? 이걸 보는 거죠. 여기서 핵심 지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신용카드 한도 소진율입니다. 예를 들어 내 카드 한도가 1000만 원인데 매달 900만 원씩 꽉 채워 쓴다면 은행은 이 사람 현금 흐름이 매우 불안정하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한도 소진율을 30% 미만, 즉 1000만 원 한도라면 300만 원 이하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신용점수가 눈에 띄게 상승합니다. 오래된 신용카드를 해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신용거래 이력이 길다는 건 그만큼 오랫동안 금융 시스템 안에서 신뢰를 쌓아왔다는 증거가 되니까요. 이건 5단계에서 터뜨릴 역전 홈런을 위한 치밀한 준비 작업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에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빚 갚는 것과 투자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과거의 재테크 서적들은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빚부터 다 갚고 투자하라고요. 하지만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공식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핵심은 기회비용의 저울질입니다. 자, 당신에게 연 2.5%짜리 정부 지원 청년 대출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S&P 500 같은 글로벌 우량주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의 연평균 기대 수익률은 역사적으로 7%가 넘습니다. 이 경우 빚을 갚는 대신 투자를 한다면 7%의 수익을 얻어 2.5%의 이자를 내고도 4.5%의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물론 투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저금리 대출은 갚는 것보다 안고 가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의 빚이 연 18%짜리 카드론이라면 어떨까요? 세상에 연 18%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빚을 갚는 행위 자체가 리스크 없이 연 18%의 수익률을 올리는 최고의 투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감이 오시죠? 내 빚의 금리가 투자의 기대 수익률보다 현저히 높다면 무조건 빚 상환이 우선입니다. 반대의 경우엔 투자를 병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강하게 반론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자가 싸든 비싸든 빚은 빚이다. 빚을 안고 있으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데 무조건 0으로 만드는 게 최고 아니냐? 라고요.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강력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돈의 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화폐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연 2%대의 초저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상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내 빚의 실질적인 무게는 매년 가벼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걸 굳이 내 소중한 현금을 탈탈 털어 갚는 건 어찌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주는 공짜 할인 혜택을 제 발로 걷어차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딱 하나의 예외는 인정합니다. 바로 심리적 비용입니다. 만약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본업에 집중이 안 되고 일상이 흔들린다면 그때는 수학이고 나발이고 그냥 갚는 게 정답입니다. 마음 편하게 두 다리 뻗고 자는 것보다 높은 수익률은 없으니까요.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숫자를 믿고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할 것인가 자신의 성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을 짜시길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5번째 단계, 우리가 앞서 모든 단계를 거치며 준비해온 최종 무기, 바로 대환대출입니다. 대환대출, 즉 빚통합은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고금리 대출을 하나의 저금리 대출로 합쳐버리는 기술입니다. 마치 시끄럽게 울어대는 여러 개의 알람 시계를 끄고 하나의 조용한 알람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토스, 핀다, 카카오페이 같은 핀테크 플랫폼 덕분에 대환대출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처럼 은행 창구를 전전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터치 몇 번만으로 수십 개 금융사의 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 겁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까요? 만약 당신에게 평균 금리 15%짜리 빚이 총 3천만 원 있다면 매달 이자만 약 37만 5천 원을 냅니다. 이걸 3당해에서 쌓아 올린 신용점수를 바탕으로 연 8%짜리 제일금융권 대출로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보죠. 월이자는 2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한 달에 17만 5천 원, 1년이면 210만 원이라는 숨통 트이는 돈이 생기는 겁니다. 이 돈으로 원금을 더 빨리 갚아나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1단계 부채지도 그리기부터 5단계 대환대출까지. 이 5단계 전략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빚이라는 적을 정확히 분석하고 약점을 파고들어 최종적으로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는 체계적인 전투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죠. 만약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을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말입니다. 그 나락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곳에도 과연 희망이라는 구명줄은 존재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외면하고 싶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채무불이행의 냉혹한 현실과 그 안에서 우리를 지켜줄 최후의 보루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 속 장면을 떠올리실 겁니다. 험악한 사람들이 집으로 찾아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독촉 전화가 쏟아지는 모습. 놀랍게도 이건 단순히 극적인 연출이 아닙니다. 실제로 불법 채권 추심 업체들은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가 망신을 주거나 가족에게 연락해 압박하는 등 비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 상담 건수는 6만 3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하루 170명 이상이 이런 피해를 호소한 셈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압류입니다.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당신의 월급이나 통장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기준으로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는 월 185만 원이고 급여 채권의 경우 이 금액까지는 전액 보호되며 그 초과분도 원칙적으로 절반까지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350만 원인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일정 부분은 강제로 빠져나가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고 깊은 무력감과 고립감에 빠지게 되는 그야말로 사회적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절망의 끝에서 국가가 마련해둔 최후의 보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로 채무구제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얼굴, 다른 하나는 냉혹한 대가의 얼굴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길은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입니다. 이건 연체가 31일 이상 90일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는 비교적 초기 단계의 처방입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중간에서 채권 금융사와 협상을 통해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해주고 이자율은 기존보다 낮춰주며 상환기간도 최장 10년까지 늘려줍니다. 강력한 법적 조치는 아니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갚아나갈 기회를 주는 제도인 셈이죠. 하지만 상황이 더 심각하다면 두 번째 길인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건 훨씬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꾸준한 소득은 있지만 재산보다 빚이 훨씬 많을 때 법원의 결정에 따라 3년, 길게는 5년간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원금 탕감 비율입니다.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회생을 통해 원금의 상당 부분, 많게는 80%에서 90% 가까이까지 탕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억 원의 빚이 있다면 3년간 3천만 원 정도를 성실히 갚고 나머지 7천만 원은 법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구제제도는 분명 나락의 끝에서 우리를 건져 올려줄 강력한 동아줄입니다. 하지만 다른 얼굴, 즉 대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회생 기록은 최장 5년간 남아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모든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마법 지팡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뒤에야 누를 수 있는 리부트 버튼과 같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담보로 재기의 기회를 얻는 처절한 교환인 셈이죠. 자, 우리는 채무불이행이라는 벼랑 끝에 놓인 최후의 보루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 끔찍한 나락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죠. 그렇다면 애초에 그 벼랑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빚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막아내는 것을 넘어 다시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을 가장 단단한 방파제를 쌓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또 강력합니다. 지금부터 빚 없는 삶을 위한 2가지 핵심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빚을 갚는 기술이 아니라 당신의 재무 DNA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겁니다. 첫째는 금융 소화기를 비치하는 겁니다. 바로 예비비입니다. 갑자기 차가 고장나 수리비 200만 원이 필요할 때, 아파서 병원비 100만 원이 급하게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대부분의 빚은 바로 이 예상치 못한 위기라는 작은 불씨에서 시작됩니다. 이때 망설임 없이 꺼내 쓸 수 있는 금융 소화기가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연 14%에서 18%짜리 카드론이라는 인화성 물질에 손을 대고 맙니다. 그럼 이 소화기는 얼마나 커야 할까요? 재무 전문가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이야기합니다. 최소 한 달 필수 생활비의 3배에서 6배. 만약 당신의 한 달 필수 생활비가 200만 원이라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200만 원의 예비비가 필요한 셈입니다. 이 돈은 절대 주식이나 펀드에 넣는 투자금이 아닙니다. 언제든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별도의 파킹 통장이나 CMA 계좌에 보관해야 하는 말 그대로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보험금입니다. 당장 매달 1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월급날 가장 먼저 이 예비비 계좌로 자동이체를 거세요. 둘째는 소비 통제를 위한 3단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력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이 단계를 적용해 보세요. 1단계는 가장 원시적이지만 직관적인 현금 예산 봉투 시스템입니다. 월급날 식비 50만 원, 교통비 10만 원처럼 변동 지출 예산을 짜고 딱 그만큼 현금을 인출해 봉투에 담는 겁니다. 식료품을 살 땐 식비 봉투에서만 꺼내 쓰세요. 만약 월말이 되기 전에 여가비 봉투가 텅 비었다면 그 달의 영화나 술자리는 그걸로 끝입니다. 이 시스템은 돈이 줄어든다는 것을 시각적, 촉각적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카드를 긁을 때 마비되었던 지출의 고통을 뇌에 다시 심어주는 거죠. 하지만 현금 봉투마저 귀찮아서 안 쓰거나 봉투에서 돈을 빼 다른 곳에 써버린다면 어떡할까요? 그렇다면 2단계, 물리적 강제 저축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의지로 안 되면은 시스템으로 막아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생활비 최소한만 남기고 나머지는 깨기 아주 번거로운 적금에 넣어버리십시오. 요즘은 스마트폰 터치 몇 번이면 적금 해지가 되죠? 그렇기에 중도 해지 시 이자 손실이 매우 큰 상품에 가입하세요. 그런데 이마저도 안 된다면? 적금을 깨서라도 기어이 돈을 쓰고야 만다면?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금융 통제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때는 최후의 3단계 경제권 이양을 실행해야 합니다.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빚더미에 앉는 것보단 낫습니다. 신용카드는 모두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당신의 경제권을 배우자나 부모님 혹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가족에게 완전히 넘기십시오. 모든 수입은 그분들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하고 당신은 매주 혹은 매일 딱 필요한 만큼의 현금만 용돈으로 타서 쓰십시오. 체크카드 한도를 하루 3만 원으로 걸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건 마치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 호흡할 수 없을 땐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듯 소비 습관이 건강해질 때까지 타인의 통제라는 산소호흡기를 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빚이라는 거대한 덫의 정체부터 그 덫에서 탈출하는 5단계 전략, 그리고 최후의 보루와 단계별 예방 습관까지 아주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빚을 갚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빚 관리 습관은 단순히 마이너스를 0으로 만드는 과정이 아닙니다.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돈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자본주의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훗날 우리가 0을 넘어 플러스를 향해 나아갈 때, 즉 자산을 모으는 즐거움을 누리는 단계로 넘어갈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더 이상 빚의 노예로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당신의 모든 빚을 적어보고 예비비를 위한 자동이체를 설정하고 내게 맞는 통제 시스템을 선택하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을 돈의 주인으로 만드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